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외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다시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남북 정상 간 진서가 오가던 시점과도 겹치는데요. 한미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다시 핵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걸까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를 방출하는 등 원자로 재가동에 여러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을 늘리기 위해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군은 북핵 관련 동향에 대해 한미 공조하에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IAEA는 또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실험실이 올해 상반기 5개월 정도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폐연료봉에서도 플루토늄 추출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IAEA가 밝힌 대로 5개월 가동됐다면 북한은 최대 5에서 7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루토늄을 좀 더 보충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핵의 어떤 다종화를 시도한다고 보면 되죠. IAEA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최근 위성 사진을 통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38노스는 지난달 25일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식히는 과정에서 대량의 냉각수가 쓰이게 됩니다. 한미 당국은 영변 핵시설의 움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관여가 시급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년여 만에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특히 남북 정상 간의 친서가 오가던 시점에 핵 활동을 재개한 건데요. 북한은 왜 지금 또다시 핵 개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2019년 2월 전 세계의 이목은 세기의 핵담판으로 불린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쏠렸습니다. 외신 기자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하며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고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으로 일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담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have to have. That was done a long time ago, but the people didn't know about, including the uranium, including yeah. the second uranium enrichment. 북한은 핵무기의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북한 내 여러 곳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은폐가 쉬운 우라늄 농축 대신 위성으로 관찰이 가능한 영변 핵시설을 굳이 노출한 의도는 뭘까?
실제 대화에 들어갔을 때 폐기해야 될 양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받아야 될 보상,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 북미 대화를 압박을 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또 핵무장력을 강화하는 데도 쓰이는 이제 그런 다목적 카드로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 볼 게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 약간 좀 뚜껑을 이게 좀 돌려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행동을 지금 연초에 좀 한 것 같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효한 대미 협상 카드란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중국 견제, 아프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문제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뭔가 바이든 정부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자극제로서 지금 영변 시설을 가동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의 영변 핵카드가 조건 없는 대화를 고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서울에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워싱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확인된 직후여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WMD 관련 활동을 지속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은 대화 중심의 기존 대북 접근법도 변함없이 강조했습니다. We also, of course,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pursu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plomacy,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the DPRK. 북한이 핵 능력 강화를 시사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지만 미국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IAEA가 북한 원자로 재가동이 UN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으니 북한 너네가 와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관둬라. 약간의 한 반 정도는 바이든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포기를 하고 관리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이 뭐 상당히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 사실이 확인된 날, 김정은 위원장은 청년절 행사 참가자들과 대규모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거듭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메시지에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전례 없는 경제난 속에 청년 세대의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운 청년들이 손을 마주잡고 춤을 춥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도 이어집니다. 이날 행사에 동원된 청년들만 약 10,000여 명. 김정은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며 정신무장을 독려하는 축하문을 보냈습니다. 고생을 달게 여기며 청춘 시절을 바친 보람찬 자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유산으로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직접 청년절 행사 참석자들을 한데 불러 모아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서서 환호하다 못해 우열까지 하는 북한 청년들. 행사 참가자 어느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행보는 한미 양측에 보란듯이 코로나 청정국임을 과시하며 체제 결속력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떠받들어주는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청춘을 빛내는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행운아들이구나 하는 그 긍지, 또 그에 보답하려는 그 자각, 이게 더 부스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한 전문 매체 삼팔노스는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위한 군부대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이 열린다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이어 열병식 준비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젓가루, 암가루,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북한에선 분유와 이유식 등 어린이 식품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선전 매체가 평양의 어린이 식품 공장을 사진으로 소개했는데요. 생소한 제품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어린이 영양 상태 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는 것과 평양 함께 어린이 식료품 생산 공장 정상화를 직원들이 위한 생산 사업에 큰 공정을 힘을 꼼꼼히 걸었습니다.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곳에선 육아 정책을 30여 가지의 앞세워서 어린이 지금 영양식품을 공동-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북한이 어린이 챙기기를 강조하면서 특히 유제품 공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머니들 중 과연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1년 내내 우유를 먹이려고 거심하고 애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 공장이 생겨났고 하루하루의 생산 실적이 당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진에 담아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요. 북한에서 젓가루라고 불리는 분유, 알루미늄 통이나 종이박스, 봉지 포장 형태 등으로 생산됩니다. 암가루라고 불리는 이유식은 채소와 과일, 찹쌀 등을 섞어 여러 가지 맛을 내는데요. 여러 종류의 뼈가루 제품도 보입니다. 단백질 결합 형태를 뜻하는 펩티드라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고단백 식품인 콩우유 가루는 우리의 두유와 비슷한 맛을 냅니다. 2015년 김정은 위원장은 이곳을 찾아 현대화를 이룬 멋쟁이 공장이라며 극찬했는데요. 우리의 경리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아이들의 입은 속이지 못한다고, 갓난 아이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맛은 안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우유와 고기, 당과류 등의 가공식품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유치원과 타가수에 공급하는 어린이 보육 교양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또 받들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꼴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선중앙TV가 만화 영화 한 편을 방영했습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히려 비만을 경고하는 대사 한마디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살을 뺀 영향을 받아서 이런 만화가 나온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조선중앙TV가 새로 방영한 만화 영화입니다. 다리 위를 건널 땐 위험한 행동을 삼가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줄타기 대회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친구 순이와 진호. 타고 갈까? 난 좀 고를래. 넌 다리 하나만 건너면 집인데도 늘 버스만 타려고 하니? 그러니까 몸이 뚱뚱해지지? 그래서 뚱뚱해지나? 통통한 체격의 친구한테 뚱뚱하다며 핀잔을 준 건데요.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한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깨사탕이야. 순이는 이 만화에서 줄타기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과 달리 식탐 많고 게으른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해들겠다는 거예요. 자, 네가 좋아하는 사과, 단물도 있어. 그러니까 잘 봐줘야 해. 이젠 그만하지 않을래? 이 만화는 어린이 시청자들에게 비만은 좋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엔 김정은 위원장이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한 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북한 주민들도 한눈에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경리하는 청주동지에서 스쳐가진 모습 보았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어른들
북한은 이후 여러 매체를 동원해 올바른 식사 습관과 체중 관리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살을 뺀 이후 몸가기라고 불리는 다이어트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평양 보통 강변에 테라스를 갖춘 초호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평양 최고 입지에 800세대의 복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근로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거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당장 올해만 100만여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초호화 주택을 선물용으로 짓는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이른바 선물 정치는 북한의 오랜 통치 수단이기도 한데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우산을 들고 평양 보통강변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건설 사업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김 위원장의 모습과 함께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의 외형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에서 다락식 주택은 테라스를 갖춘 고급 주택을 뜻한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조감도 외에 어떤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불과 넉 달 만에 외관 공사가 완료된 것이다. 보통강 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특색 있게 건설되고 있는 인민의 리상거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기의 웅장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3월 26일 평양 만세대 주택 착공 사흘 만에 보통강변에 다락식 주택이 건설된다고 발표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통문 주변 강한 지구에 호환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일떠 세울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직접 조감도까지 들고 나와 800세대의 복층 고급 주택 건설을 지시한 김 위원장. 이렇게 되면 올해 평양에만 약 11,000세대의 주택이 지어지게 된다. 북한 당국은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식량난을 인정할 정도로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치적 쌓기가 목적이라는 평가다. 과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의 펀더멘탈 산업 부분에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용, 민생용 건설, 토목 건설 이쪽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시적인 이벤트성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건설 분야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능나 인민유원지, 문수 물놀이장 같은 대형 위락시설이 평양에 들어섰고 평양 순환비행장과 원산비행장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집권 첫 해 조성된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 창전거리. 45층 베란다에서 웅장 화려하게 전변된 창전거리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짧은 기간에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운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었습니다. 2013년 준공된 은하과학자 거리와 53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대표되는 미래과학자 거리. 2017년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을 맞아 세워진 여명거리도 북한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 사업이다. 여명거리는 건설하기 전에 있던 낡은 건물, 그 살림집 1,500여 세대를 철거하고 새로 4,820여 세대를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들은 북한의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보급되면서 일종의 선물 정치로 평가받았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지구 역시 좋은 입지와 경관을 모두 갖추고 있어
김 위원장의 선물 정치 목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단지 뒤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 언덕이 위치한다. 맞은편에는 김 위원장 일가와 고위 간부들의 전용 병원인 봉하진료소, 영재학교인 평양 제1중학교와 각종 편의, 문화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보통강변은 내각과 당 간부들이 몰려 사는 평양 부촌이라는 게 39호실 출신 탈북민의 설명이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왜 귀한 자리냐면 만수대 언덕을 딱 중심으로 두고 그 만수대 언덕 딱 바로 밑에 있거든요. 또 5분, 10분 걸으면 대동강으로 넘어가고 그 앞에는 보통강이고, 그리고 보통문을 중심으로 그쪽에 이제 중앙당 청사였는데 내가 허위사령부가 항상 지키고 있어서 차도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위치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귀한 자리인 건 맞다. 고급 타운하우스를 연상하게 하는 건물 외형과 견본용으로 공개된 세대의 내부도 기존의 북한 주택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북한 농촌 지역의 천편일률적인 단층 살림집과 비교하면 더 큰 대조를 이룬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안 다락식 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각 부문의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고급 주택의 주인은 평양 핵심 지지층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결국 간부들과 충성 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이라는 것이다. 물론 본인 입으로는 뭐 문필가라든지 이 근로자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근로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부는 나눠주겠지만 부부장급 이상의 고급 간부들에게 대부분 나눠준다는 게 지금 평양에 돌고 있는 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선물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선물 정치는 북한의 오랜 정치 수단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자신의 생일과 김일성 주석 생일 때마다 당과 군의 간부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 충성 경쟁을 유도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초기 스위스에서 고급 시계를 들여와 간부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북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제재 조정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특히 생필품 수입 제재에서 꼭 풀어야 할 품목으로 고급 양주와 양복을 꼽았다. 그럼 고급 양주와 양복이 왜 포함되냐? 이게 김정은이 이제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평양의 상류층 배급용이다. 그러니까 상류층 생필품이라는 거죠.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징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흔들리는 김정은호가 다시 선대의 선물 정치로 돌아가서 이 채찍으로만 그동안 동료했던 간부들을 다시 결속을 시키는. 근데 이제는 선물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김정은식 선물 정치의 본격화라고 볼 수 있죠. 대북 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이 보통강변의 초호화 주택이라는 것. 북한 당국은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대로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려고 할 거라는 분석이다. 중요한 것이 내장재예요. 근데 내장재인데 사진들을 봤는데 여기 들어가는 가구들이 수입품은 아니에요. 북한의 가구 공장들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한때 우리 한국의 가구 회사 제품들이라든가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들 이런 디자인을 모방해서 꽤 잘 만듭니다. 예. 김 위원장이 세 차례나 현지 지도를 할 만큼
완공 시점은 치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뭐 제일 좋은 타이밍은 10월 10일이죠. 근데 10월 10일에 입주를 하는 게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가장 그림이 좋을 테고, 아니면 뭐 12월 전에라도 입주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수입 물자가 턱없이 줄어든 상황에서 선물 정치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선물 정치의 특징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북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이미 외화도 이미 고갈이 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선물 정치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물 정치를 지속할 수 있는 여력도 김정은 체제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단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국가에 닥친 유례없는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주민들에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도 반복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서 선물 정치라는 카드를 꺼내든 김정은 위원장. 상류층을 위한 초호화 주택 건설을 통해 내부 결속과 지지 계층 단속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때 남북 합작을 꿈꿨던 판소리 영화가 있습니다. 광대 소리꾼이라는 이름의 영화인데요. 반쪽짜리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심청전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영화 귀향으로 유명한 조정래 감독 작품이라고 합니다. 최은 리포터, 이 영화가 원래는 남북 합작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다고요? 네, 북한의 명승지를 돌면서 촬영을 진행하기로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북한 배우들도 그 보조 출연자로 이렇게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제일교포 촬영 감독이 북한 답사용으로 찍은 영상들을 이 영화 안에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미완으로 남은 남북 합작 영화, 그 안에 담긴 북녘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조정래 감독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고양의 한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영화 광대 소리꾼의 편집 장소인데요. 촬영 당시의 사진들을 보며 감독과 배우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그냥 추운 정도가 아니라 바람까지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 살짝 저체온증 비슷하게도 와가지고 고생했어요. 조정래 감독은 2016년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사연을 다룬 영화 귀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영화에는 우리나라 대표 판소리인 심청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감독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심청가가 만들어지는 프리퀄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춘향가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조선 후기 인신매매 조직이 횡행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납치된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도는 소리꾼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로드무비 이 광대를 촬영하기 위해서 약 1년간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요. 특히나 이 한반도의 반쪽인 북한의 수려한 풍경을 담기 위해서 직접 북한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왔던 2018년.
조정래 감독은 남북 합작 영화 제작을 제안하기 위해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으로 향했는데요. 2018년 11월 달에 그 세계 상공인 그런 평양에서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그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치 저는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품고 또 가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갔죠. 조 감독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북한 측 관계자들은 심청가를 모티브로 한 이 영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남북 합작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보조 출연 얘기도 하기 전에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어떤 그런 그 올소꾼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에 고무를 받았죠. 왜냐하면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도 대사를 줄 수 있잖아요. 촬영 현장에서는 가능하니까 굉장히 가슴 두근두근했죠. 특히 악역을 맡은 배우 정무성 씨는 조정래 감독과 함께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빨갛게 풀이 튄 것처럼 초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밤에 되면은. 그렇지. 이거는 네.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도 여기까지 있었어. 30년 만에 평양 땅을 밟았을 때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켜포로서 일본에서 갔을 때는 많이 그 뭐라고 해야지 환영을 받고 그쪽에서 많이 좀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갔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역시 같은 민족이구나 그런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던 남북 합작 영화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북한 측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래도 그 혹시나 그 남북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고 관계가 좋아지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희망의 끈을 이제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남북 합작 영화 제작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네, 남북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남북 합작 영화를 추진했던 조정래 감독.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조 감독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묘향산. 굽이치는 산등성이가 인상적인 금강 명승지.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강원도의 울림폭포. 이렇게 다양한 북한의 자연 경관들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기 전 제일교포인 박영희 촬영 감독이 북한에 답사차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3주간의 촬영 기간 동안 생생한 북한 화면을 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거나 계속 카메라를 들고 몇 시간도 촬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 감정, 이 풍경을 봤을 때 감정을 관객분들한테 전할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셈이죠. 네. 어렵게 촬영한 답사용 북한 영상들을 묵혀놓을 수 없었던 조정래 감독. 북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독판 영화에 담아 올 하반기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장르를 통해서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그 보면은 그냥 거기에 사실 좌나 우가 뭐가 있고 그죠.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고 정말 연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찾는다면은
저는 그 문화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 조정래 감독은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다음 작품으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의 바람처럼 언젠가는 평양에서도 남북 합작 영화가 상영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한 보건성이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배정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유니세프가 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백신 공급이 제한되고 일부 국가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양보한 백신은 코백스가 지난달 배정한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 회분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남북의 썰 5회,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었다 편 영상이 남북의창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처음 성사된 배경을 담았는데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이 그동안 21차례 열렸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뒷얘기들을 전합니다. 주요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던 허씨남매의 상봉 장면 아닙니까?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남북의 이산가족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졌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이산가족하고 남한 지역에 있는 이산가족이 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된 거죠. 2000년도에 이제 남북 첫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네. 정말 수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내 북한에 있는 가족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네. 작별 상봉 시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는 북쪽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문제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남북의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양미술대학이 개최한 전람회 모습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